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8월 12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제 오늘 제 눈에 띈 좀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 내부 정치 상황이고, 하나는 일본 이야기. 일본 이야기가 파면 팔수록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자, 볼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민주당 내부 지금 대표 지금 선거가 전국 순회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까지 김민석이 조금 앞선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8.15 그때 광주 전남 전북도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어떤 민주당 내 대의원 표심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서울이 이제 피날레가 되는데, 서울은 본진의 광주 전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분위기로 봤을 때 요번이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과열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MBC 기준으로요, 과열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상호 비방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즘 또 오히려 조용해요. 뭔가를 아는데 이야기를 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해외 뉴스를 말씀을 드릴 때는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세가 약간, 사실 김민석은 이재명의 다른 이름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민주당 김대중 이후 노무현 문재인 때 다 당 장악을 실패했습니다. 본진이 거부했죠. 그들은 이제 구주류라고 부르는 세력이죠. 김대중과 흥망성쇠를 같이 했던, 그리고 한때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수박이라고 불리는 세력이죠. 왜? 노무현에 반대하기 위해서, 문재인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우원식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란의 밤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확실시 되자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급한 상황에서 내란의 핵심을 파헤치지도 전에 자기들 벌써 농공행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칠 수 있는, 뭐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각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들이 문재인 때 국무총리를 하고 당으로 온 이낙연을 녹아내리게 해서 문재인을 골라보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당선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고, 또 또 안철수를 따라가서 새로운 당을 또 시도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얼굴 마담을 계속 생산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계속 유입이 됩니다. 자, 노무현 때 노무현의 탄핵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추미애가 있었죠. 추미애가 다시 정치적으로 컴백하기 위해서 오체 투지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여기 또 빼딱선을 타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자, 그 정치적 내부의 권력 투쟁이다.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맥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국민이. 아니, 왜 대통령 선거할 때는 액면들 다 보여주면서, 당 대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 대표 선거하면서 왜 안 보여주나 이렇게. 자, 그걸 짧은 제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밖에 이제 국내 정치 고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해야죠. 자, 이 사진 적절하다고 봐요. 여기 지금 물수리가 국내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새 덕후라는 채널에서 망원렌즈로 찍은 건데, 베스를 잡아서 이륙하는 장면인데, 자, 이때까지 그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구주류, 소위 수박들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대구 경북이라는 세력과 서부 경남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는 거차. 을 이제 국민의힘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거기서는 다선 의원들도 많아요. 그들이 원래 거기 있는 이제 주출돌들이에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이쪽으로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남, 전북, 광주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 그들 주류인데, 그들 주류는 오래됐고 나이가 빠졌고 과거에 기대고 있는 꼰대들입니다. 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다 영입된 인재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는데 내부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을 소외시켰어요. 네. 자, 뭐 노무현 잘할 것이고 문재인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또 굴러온 돌이 또 됐다. 자, 그럼 이때는 이제는 민주당 내부의 구주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대통령만 해.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해. 우리 이권 계속 챙길 거야. 그런데 노무현 때는 완전히 힘이 없어서 구석에 처박혔죠. 민주당 내부에서 홀대를 받았고 문재인 때는 승부를 걸려고 그랬지만 이낙연이라는 존재 때문에 미끄러졌죠. 그렇지만 씨는 뿌려졌어요, 많이. 그 씨를 바탕으로 이재명이 등장했고 지금 지지율이 40몇 %로 줄어들었지만 강력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치 계획을 이루겠다. 그만큼 힘이 쌓였다. 앞에 노무현, 문재인의 힘으로. 그게 이번 대표 선거의 핵심이에요. 저는 뭐 정청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아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된 마당에 특히 저는 그 조국당 처리하는 거하고 이재명이 신경을 써서 내보냈던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했다. 정청래가 신용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제2의 이낙연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재명이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공을 둔 거예요. 강공을. 그래서 이렇게 이래된 마당에서 이재명이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강대강의 대립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재명도 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뭐 재량권 정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걸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쓰면서 광주 호남 민심을 공격해요. 네. 자, 여기서 잡혀있는 생선이 노무현, 문재인이고 이재명도 이 꼴로 만들려는 게 구주류의 생각이에요. 너는 대통령 놀이만 해라. 네. 물수리는 당연히 누구냐? 이때까지 민주당의 구주류죠. 자, 그러면 물고기가 놀던 물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호남 민심이에요. 민주당 대표 선거를 봤을 때. 그래서 호남 민심을 놓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재명이 살짝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재명이 여기에서는 이 단계를 순리로 봐서는 여기서 당권까지 장악하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자, 볼까요? 좀 물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물을. 자, 제가 처음으로 이걸 보면서 정청래가 좀 불리한갑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때까지 정청래의 발언들을 보면은 좀 날선 발언도 있고 했지만 크게 뭐 정도를 벗어났다 이런 느낌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딱 봤을 때는 정청래가 불리한 모양이네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제목 한번 볼까요?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46%인가? 뭐 그래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맞지만 다른 이전의 대통령들의 같은 기간에 1년 정도 지난 거죠 지금. 네. 이 안에 지지율과 비교를 하면 아마 최고치로 높을걸요. 그걸 정청래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쓸 정도로 다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썼어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전통 지지층이 이탈했다? 여기서 민주당이 전통 지지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호남 민심이에요. 그게 이탈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한테 이탈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역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렵게 부각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당선되면 회복한다? 뭐가 회복되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회복된다? 더 약한 모습이죠. 예. 여기서, 만약 정청래가 이긴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긴다면 이재명을 내임득되는 겁니다. 당이 안 도와줘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신이라고 해서 다 지금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 사이에 변한 사람들 많아요. 회색지대도 많지만, 어쨌거나 상당수가 누적이 되고,
이재명이 지난번 총선에서 밀어서 된 의원들이 또 있고, 요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도 들어온 인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청와대와 당이 코드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모든 것을 활용한다. 예, 저는 정청래 이기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볼까요? 그래서 좀 전에 정청래의 저 표현은 많이 과했으며, 결과적으로 꼼꼼히 뜯어보면은 내가 밀리고 있다. 나를 도와주는 호남의 구주류 세력들을 날 좀 더 열심히 도와달라. 이런 호소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예,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역시 이제 호남 민심의 큰 역할을 하는 박지원이 등장을 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의 핵심은 김민석이 유리하다. 호남 민심이 이것을 이재명의 신임 투표로 받아들인다. 이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정청래 쪽에서, 그리고 구주류 쪽에서 쓰는 표현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뭐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노무현 쪽 이재명이 반노로 분류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자기들은 친노라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노무현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노무현의 적자인 문재인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봉화마을을 걸고 넘어진다? 이건 전혀 아니죠. 저는 왜 요새 유시민이 이야기가 없나 싶어요. 유시민은 최소한 친노긴 할 거잖아요. 그런데 노무현과 문재인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의 탄생에 비단길을 깔아줬던 이 구주류들이 민주당에 자기들이 친노라고 그런다? 칼로 등 찌를 때는 언제고? 노무현, 유시민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네. 자, 이재명이 신임 투표로 보고 있다. 지금 박지원은 엄청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박지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호남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김대중이 직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정청래가 완전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현재. 김민석이 유리하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 이야기할 때는 판세가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 전에 공략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제가 봐서 박지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김민석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저는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청래의 표현과 엮어서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관심이 많아요. 지역 민심이. 저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인데,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본 사람이 4만 명이 넘어서 의외로 많았다. 자, 이것을 지금 박지원은 이재명이 과연 잘하고 있으면 김민석.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민심의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서 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노무현을 끌어당기는 것은 불리한 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정치인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낮아진 최저치라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국민들과의 접촉면이 너무 넓어요. 네, 정치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박지원이 좀 전에 내려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이제 꺼내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이거 보면은, 이게 11만 명이나 본 채널이잖아요. 울릉도에 공항을 생기면 여기에 무조건 사고가 난다. 이게 가덕도 이야기예요. 가덕도. 죄송합니다. 울릉도가 아니고 가덕도인데, 가덕도 새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많겠죠. 제가 봐도. 가덕도, 낙동강 하류, 습지도 많아요. 철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안 못지않게 많을 거예요. 지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나온 바가 없어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전부 다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말이 들어갔더라고요. 왜 세대 충돌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해요? 그거는 전부 다 가짜뉴스예요. 사실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세대로 해서 추락될 수 있는 엔진이 아니에요. 그 정도 상황은 전 세계 아주 많아요. 세대 부딪혀가지고 비행기가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엔진을 단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전례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 그러면은 세대 조사, 무안공항에서의 세대 출몰 빈도하고 다른 국내 다른 공항들하고 다 비교해서 벌써 금지 조치 내리고 대한 강구하고 전 세계 항공연맹이라고 칩시다. 예. 그런 데서 규제 조건 만들고 난리가 나야 돼요.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영향받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가덕도 무한보다 철새 더 많은데? 그리고 아주 큰 새도 많아. 엔진에 더 큰 위험을 주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어제 봤거든요. 이걸 제주공항 유해기 참사 경찰 특수단이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를 압수수색. 이게 왜 지금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언론이 왜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때 사고가 24년 12월 29일 날 났습니다. 내란이 12월 3일입니다. 그거 발생하고 군인들 복귀 안 했어요. HDD인가요? 네, 북파 공작 부대들도 뭐 청조공항하고 여러 공항의 수원 비행장에 폭발물을 가지고 배치돼 있었어요. 계엄이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불구하고 제2의 제3의 내란을 꿈꿨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게 벌써 12월 중순까지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의 권한을 아직 행사하고 있을 때예요. 12월 29일. 그가 권한 정지된 것은 25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래요. 그거는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북한한테 전쟁 걸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북한한테 전쟁을 걸면 미국은 끌려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는 세월호에 대한 제 가짜뉴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 마찬가지예요. 시기상으로는 엄청나게 예민한 상황이에요. 윤석열이 모든 것을 강구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블랙박스를 미국이 가져가 버렸다? 돌아왔다는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그죠? 그거 너무 그 조사 지금 제대로 하려면 그 블랙박스부터 가져와야 돼요. 꼬리 날개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그때 이상한 변명되면서 없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블랙박스가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언론의 레이더망이 사라졌거든요. 자, 그거를 건드렸어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한 칼을 더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이. 그리고 이제 이유는 그렇죠. 군공항 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한 군수랑 티격태격 한다. 현재 또 광주 전남 특별시장이랑 그 중에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직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무한공 손을 못 댄다. 그 시신도 늦게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희한하게 일처리 된 거거든요. 그때 기억납니다. 국토부 장관이 딱 현장에 그때 정치인들이 다 왔었잖아요.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권성동이었거든요. 자, 권성동이 저녁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국토부 장관이 와서 그랬어요. 새하고 부딪힌 것 같다. 그리고 바이든이 우리 블랙박스 채갔죠. 이거는 그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초기에 공개됐는데 관제탑하고 그 사고 기종의 기장과의 교신 내용만 들여봐도 그거는 블랙박스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관제탑에서 다 기록을 남긴다고 보거든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것만 까도 다 나올 거잖아요. 현재 문제가 뭔지.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자, 그 다음 이런 게 있었죠. 8월 9일 날, 오늘이 8월 12일인데, 이거는 분명히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KTX하고 SRT 통합 이거는 뭐라고 시비 걸 수도 없어요. 너무나 정교해요. 여기 이재명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자, SRT, KTX 갈라친 거는 말이 안 되죠. 국토부 출신들 월급, 은퇴 후 갈 자리 마련해 준 것밖에 안 돼요. 당연히 통합 다시 됐죠. 그래서 운행에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다 나왔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통합됐죠. 근데 그 결과물 중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제시한 거예요.
호남선에 좌석이 증가된다, 하루에. 운행 횟수가 이제 증가되고, 요금도 싸게 한다. 이거 이상 그 민심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 시비 걸 수가 없어요. 큰 안목에서 해오던 일이에요. 예, 빨리 하잖아요, 다. 이런 게 있고, 또, 이거 이야기. 요거 보고 저는, 이재명이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살짝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안 해도 이거는 좀 강조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로 2년 만에 해결 강직 지시 내렸다. 28년 그러자 28년 임시 이전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 여기 SK하고 삼성이 500조 정도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공항에다가. 그러면서 30년까지 실제 생산품을 받겠다.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0년까지 그걸 하려면은 공항이 그 전에 비워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공장을 짓지요. 뭐 제가 봐서 급하게 지으면 한 2년 만에 지어서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년 나오고 그다음 30년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이에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다. 이 시점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잖아요. 실행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이거는 대통령 어드밴티지를 쓴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 광주 호남선한테 주는 메시지는 남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여러 가지를 다 건드려요.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제주항공 사건 다시 조사한다는 그 부분까지.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는 이번에 질 수 없는 게임이다. 판이 이래 된 마당에 더 이상 타협이 안 된다. 내가 이기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걸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쌍방간에. 근데 언론은 이야기를 해줘야죠. 예.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왔는데 그 사이 빌드업이 돼 있었다. 노무현은 당대 기반이 전혀 없었다. 그 다음 문재인은 기회가 있었지만 내부에서 배신을 맞았다. 구주류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제압당했다. 이재명, 정청래가 제2의 이낙연.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청래가 이낙연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예, 그래서 강수를 둔 거예요. 마찰을 가고 하더라도 질 수 없다. 이게 눈에 불을 켠 게 보이거든요, 지금. 자, 지난번에 뭐 유럽 출장 다녀오고, 남미 뭐 10박 12일 미국 거쳐서 엄청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거. 막 시차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요즘 얼굴이 더 피곤해요, 제가 보기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좀 일본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광주 공항에다가 500조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일본에서 나온 기사예요. 소니하고 TSMC가 이제 구마모토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 지금 건설 중인데 지진 났죠. 여기가 아마 공동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동으로 해서 무슨 차세대 센서를 개발한다. 이것은 센서라고 하는 걸 봐서는 반도체라기보다는 소니의 차세대 기기에 들어갈 어떤 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카메라 센서 같은 거. 이런 걸로 봐지. 소니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카메라니까 현재로서는 1조 엔이다. 요거가 과연 이 정도 기사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조 엔이면 요즘 환율로 넉넉하게 계산해 주더라도 10조 원이거든요. 자, 광주에 좀 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 500조 원이에요. 우리 전국적으로 1,500조인가? 뭐 그렇고 하여튼 미국 기업들이 따라 들어오겠다는 돈이 또 한 1,700조인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10조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난번 바이든 때 일본, 미국의 기업, 반도체 기업을 다시 살리겠다. 인텔 포함해서. 그리고 TSMC도 미국에 공장 지어라. 삼성도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서 꺼내던 카드가 당시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한 200억 달러? 뭐 3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정부가 돈 대겠다 했던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200조, 300조. 200억 달러, 300억 달러면은, 예, 그때 환율로 치면 20에서 한 4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보도가 기억이 납니다. 국내에서 삼성이 향후 10년간 계획하고 있는 투자 자금이 우리 돈으로 100에서 200조 원이다. 미국
그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삼성의 일개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몇 분의 1도 안 된다. 거기다 우리 SK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강조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탈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의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본은 계속 대만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얼마 전에도 크게 신문에 났던 게 대만의 고속철을 이번에 일본께 다시 아마 신형으로 추가로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최초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추가로 투입됐고 그거 행사하는 거를 일본에서 크게 보도했어요. 근데 대만을 과거처럼 뭐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 국내용이에요. 다카이치가 해외에 대해서 함부로 대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해요. 더 이상 국내 사람들의 어떤 민심의 어떤 뭔가에 조그만 따뜻함이라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사거든요. 금액적인 면에서 소니와 TSMC, 이건 TSMC 주력도 당연히 아니죠. 10조 원 규모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런 걸 해서 뭔가 분위기를 일신시키려는 그 간절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난 기사에 몇 시간 전에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의 물가가 22년 이후에 계속 2% 이상씩 올랐다라는 게 최근에 다시 좀 내렸지만 어쨌거나 2% 이상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인가 아베 시절에 일본 은행하고 이제 일본 정부하고 합의를 한 것이 이제 3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잖아요. 물가가 2% 이상,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좀 뭐랄까 과도하게 흥분했다는 뜻이잖아요. 더 잘 될 거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2%라고 봐서 2%가 넘게 되면 우리가 디플레이션, 즉 잃어버린 30년에서 해방된 거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치로. 그래서 이 기사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2022년 이후로 계속 2%가 넘었는데 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끝났다고, 경기 침체가 끝났다고 왜 이야기 발표를 공식적으로 안 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한 10에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끝끝내 그 이야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미국이 왜 일본의 엔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했는지. 그거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단초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카이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2% 쉽게 이야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2% 넘은 건 맞는데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술적으로 2% 이상이 끝나면 디플레이션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되나? 상황은 좀 복잡하다. 그래서 뭐 작년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디플레이션 끝났다 이런 말 쓰려고 하다가 못 썼다. 이게 전형적인 일본 사람들의 애매모호함의 극치인데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셨잖아요. 일본의 엔화가 지금 급락했고 미국까지 개입을 했고 일본의 채권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채권은 다 내부에서 소화가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이 일본 은행이 사고요. 나머지 50%를 일본 국민들하고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사요. 보험이나 뭐 연금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이 일본은 동기어진한다. 죽으면 같이 죽는다. 국민하고 정부가 다. 지금 그런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지금 좀 개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 그렇게 샀는데도 왜 그러면은 일본 채권 값이 오르냐? 국제 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본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거든요.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의 뜻에 반해서 국채를 수익률을 높게 잡는다. 그건 아닐 거예요. 비록 50% 이상을 가져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민간부 영역에서 뭔가 불안 심리가 고조됐다 이래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들 이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일본 채권은 안전한 것이다라고 무조건 노후 자금 다 사줬던 그들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들의 마음이 이게 제 추정이에요. 이런 생각해보세요. 누구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첫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변심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뭐냐. 이미
잃어버린 30년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은퇴자들은 30년 전에 은퇴자들만큼 돈이 없다예요. 채권을 살 돈이 없다예요. 왜? 모든 채권이 국내에서 유통되니까, 일본 국내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준비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다. 그 물가는 왜 오르느냐 그러면? 자, 그래서 다카이치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현재 물가 인상이 경기가 화랑돼서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미래도 완전히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선택해서 거기에 뭐 1,700조라는 금액을 미국이 잘하는 분야에 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몰빵한 거예요. 목숨 건 거거든요, 미국도. 근데 거기서 적나라하게 일본과 대비가 되면서 일본의 소외가 부각됐단 말이에요. 심리죠. 네, 일본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잘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전혀. 그래서 일본의 지금 상황은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활성이 돼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져 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경기는 이미 정체됐는데도 물가가 오르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오른다. 이런 것이 구글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유예요.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체질이 너무 약화돼서 일본 은행은 그걸 다 감수하면서 더 이상 못 산다. 채권을. 민간에 일본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역량은 떨어져 있다.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인해서 원자재까지 올랐다. 그걸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체질이 안 된다. 일본의 비축유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꺼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간당간당하다. 모든 면에서. 이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분석한 이 보도도 엔화가 왜 불안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여기 제가 위에 적었죠. 빨간 글씨로. 이게 며칠 전에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인가 그래요. 이름이. 거기를 만났는데 다른 통화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른 통화를 사라. 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금을 다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즉 이것은 현재 전 세계의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는 개입 안 하고 일본은 개입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금을 살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달러가. 여기서 엔화를 더 찍어낼 수는 없어요. 일본의 현 상황이. 거기에서 일본 은행이 이미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거예요, 많이. 이러면 결국 미국 국채를 팔아서 금을 산다. 이 이야기로 낙착되는 거예요.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고, 주위 상황을 봤을 때 위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이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부속되어 있는 경제가 먼저 무너져요. 그 중에 지금 체질이 제일 약한 것이 일본이다. 그게 이 기사를 보면서 관측이 돼요. 그래서 다른 통화를 사라. 그런 시점에 미국은 개입을 했다. 우리는 금을 사기 시작했다. 지금 일본이 달러를, 엔화를 더 이상 찍어낼 수는 없다. 우리는 환율 많이 안정됐잖아요. 1,4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일본은 안 그렇다, 지금. 예,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 희한한 짓을 부릴 수가 있다.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제 가짜뉴스 상으로는 윤석열이 무한공항 상황을 발생시킨 그런 짓을 다카이치가 할 수 있다. 구석에 몰렸으니까. 그리고 다카이치는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처럼. 무대보다. 네. 자, 해볼까요? 금값이 지금 지난 주말 이란과에 있어서 미국이 밀리는 느낌, 더 이상의 트럼프의 강성 발언이 안 나오는 것, 더 이상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겠다. 그게 인식이 되자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이거를 그럼 지금 트럼프가 포기했냐 인생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째깍째깍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든 걸 포기했다 이때까지 겨루다가 아니죠. 예, 이거는 북한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임박했다.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거기다 일본 무너지면 이건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차대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희한한 짓을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저도 오늘 그 신호도 오늘 봤다고 보거든요. 자, 이거예요. 며칠 전에 한번 날렸는데 오늘 또 날렸거든요. 그때 히로시마 원폭 기념일 날 한번 날렸고, 그때가 이제 미국이 개입했다. 일본 외환시장에 이거 나왔을 때고, 오늘 이거 또 나왔거든요. 이거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그때도 한미 훈련 앞두고, 이번에도 한미 훈련 앞두고, 한미 훈련은 저희 더 이상 세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작년에도 이미 약하게 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유가 없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700km 이상 비행했다? 지난번엔 단거리, 이번엔 장거리예요. 그때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거든요. 북한에서 700km 쏘면은 일본까지 갑니다. 물론 지금 일본 영해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겠죠. 단거리에서 장거리로 되면서 계속 동해상으로 쐈어요.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여기 제기된 한겨레와 연합뉴스가 제기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일본에서 수상한 신호가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북미 종전까지 가게 되면 일본은 한 단계 더 주저앉을 거예요. 요번에 주저앉아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돼서 미국까지 개입한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몰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때까지는 동아시아의 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네. 크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일본 국채 최대 보유 주체는 일본은행이 50%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이걸 해석해 보면 돼요. 근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국채를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한다? 이자를 많이 줘야만 팔린다? 일본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일본 개인이 살 돈이 없다. 근데 물가는 오른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카이치가 외교적인 돌출적 행동을 통해서 이 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선제적 일을 벌이면 미국은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 세월호,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일단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당연히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북한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자, 제가 이야기하는 가짜뉴스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들을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